어떤 면에서 이미 인공지능 세상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SF 소설에서 볼 법한 지능이 아닐 뿐이죠. 그럼 이제 지금 잘하는 회사들은 어디냐? 같은 데는 사실상 이제 원조예요. 요즘 이제 대세가 된 심층 신경망 방식의 선구자 중 하나죠. 있는 반도체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 신경망에 맞는 반도체를 그냥 설계해서 써버리죠. 그런 면에서 대단한 회사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매경자이언트TV 안국성 기자입니다. 2022년도 이제 끝나가는 12월인데요. 요즘 트위터 인수로 시끄러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한 인공지능 연구소도 사실 좀 화제였습니다. 챗GPT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AI 연구소인 오픈AI에서 공개한 대화형 서비스인데요. AI를 활용해서 좀 대화를 유도해본 결과 인간으로부터 좀 독립을 꿈꾸고 있다는 점도 알려서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 인간의 일자리 10년 뒤에도 남아있을지 알려주실 분이 모셔봤습니다. 반도체 제국의 미래로 스타 작가로 데뷔하셨죠? 정인선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인성입니다. 네. 이번에 신작인 이제 AI 혁명의 미래, 부제를 보니까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으로라고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랑 인공지능 뭔가 밀접히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왜 인공지능을 주로 다루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반도체라는 걸 해보고 반도체가 왜 커왔는지 보면요. 이것도 결국 기술과 기술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 인텔 같은 회사 CPU가 왜 잘 됐느냐. 그 시점에 사람들이 뭔가 자동화하고 싶고 프로그램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텔 CPU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모리도 이제 그때 같이 도와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라는 사업도 똑같아요. 인공지능은 솔직히 말하면 목적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인데 내가 한번 짜놓고 정보만 바꾸면 스스로 변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게으르잖아요. 조금이라도 뭐 자동으로 돌아가면 좋겠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도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시도들 안에는 어떤 기존 반도체로 무언가 해보는 시도도 있고 혹은 완전히 새로운 반도체를 써서 프로그램까지 갈아엎어가면서 만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거기서 반도체랑 프로그램을 새로운 걸 쓰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린 건데 이제 그 과정을 봐야 그 다음에 어디서 혁신이 날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는 책을 같이 쓰면서 어떻게 보면 요 하드웨어죠. 반도체. 그것이 그 인공지능에 어떤 도움을 줬는가. 그 이후에는 좀 어떤 것들을 보는 게 좋을까.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군요. 반도체를 넘어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살펴볼 때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엔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몇 줄의 뭐 코드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사실 우리가 과거의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면요. 뭐 하면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인간이 직접 코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자이언트 TV에 출연하는데 구독자가 몇만 이상이면 출연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고쳐놓는 방식이 과거의 프로그램 짜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마음속에 해야 될 일이 정확하면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죠. 그게 이제 인텔의 CPU 이런 것들에 위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형태였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잘 하는데 설명을 잘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사진을 한 1000개 놓고 똑같은 사람을 찾아라. 이런 거를 시켜볼 수 있죠. 사람은 되게 잘해요, 그거. 근데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예전 사진 1000개 중에 10명이 이게 같은 사람이다. 찾아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닮아 보이니까 이런 생각 하겠네요. 근데 프로그램은 닮아 보이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한 건.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구독자가 10몇만을 넘으면 출연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구조인 건데 프로그램이. 그걸 내가 설명을 못하는 게 많아요. 인간은. 이런 자전거 타는 법, 뭐 말 잘하는 법. 말 잘하는 법 가르칠 수 있나요? 사람한테? 그러네요. 추상적이네요. 대화라는 건 수억 가지 조합인데 그걸 가르칠 수 없잖아요. A 대화 땐 B라고 하고 근데 B인 경우에 뭐 날이 추우면 어떻게 말하고 이렇게 일일이 코드를 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컴퓨터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대답도 여러 종류 있을 거잖아요. 자동으로 늘어났으면 좋겠고. 쉽게 말하면 제가 프로그래밍을 덜 하고 데이터만 넣어도 뭔가 인간이 하는 일을 해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개념인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동안. 인텔 CPU 이런 걸로는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거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이세돌이 이제 알파고와 싸우면서 이제 바둑에서 유명해졌는데 대중의 관심이라는 게 붐업했다 꺼졌다 이런 걸 반복을 좀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그런 예, 마찬가지로 그런 큰 흐름이 있었어요. 이게 거의 60년대로 돌아가는데 제 기억으로 이게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개념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시도했느냐. 일단 인간이나 동물의 그 신경세포를 좀 따라하려고 해봤어요. 당시의 컴퓨터로. 근데 그때 잘 안 됐어요. 왜 잘 안 됐냐? 인간의 뇌세포를 따라한다고 했는데 뇌세포 개수만 따라하면 안 돼요.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작동 안 하고요. 그냥 뇌세포를 수천억 개 깔아놓고 그 뇌세포 간 연결 강도를 조절해주면요. 그 안에서 지능도 생겨나고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그런 걸 다 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뭐 해라 이게 없어요. 머릿속에는. 근데 그 결합 강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는 게 첫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만 붙이면 안 되고 그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가 요 뇌세포는 강하게 결합하고 얘끼리는 약하게 결합하고 이게 수천억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아무 세기로나 결합하면은 그냥 미쳐 있는 거죠. 얘는 아무것도 그렇죠. 못하고 데이터를 넣어줌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 모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습을 시킬 줄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설령 학습을 할 수 있었더라도 천억 개가 넘잖아요. 뇌세포. 뭐 1조개 뭐 이렇게 세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걸 시뮬레이션 시킬 그 컴퓨터도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처음에 접근 방법은 이제 그 인간을 따라하는 건 실패한 거죠. 처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컴퓨터로 좀 잘 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또 실패를 해요. 얘도 보면은.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설명을 줄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인공지능, 두 번째 시도들은 좀 그 프로그램이랑 비슷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고 싶다. 네. 어떤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사진을 계속 집어넣을 때마다 새로운 개 사진이 들어오면 개를 더 잘 구분하고 고양이 사진 들어오면 고양이를 잘 구분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의 차이 중에 그 개는 코가 좀 길 수 있고요. 고양이는 눈동자가 뾰족하죠. 네. 그래서 각 사진들을 다 골라서 사진 안에 동물의 코 길이도 재고 눈 길이도 재고 하면서 이제 막 데이터를 모아요. 그러면 한쪽에는 그 코가 뾰족한 애들은 개라고 붙어 있을 거고 한쪽은 고양이라고 붙어 있을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상태들을 놓고 새로운 사진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제 코랑 눈 길이를 재보고 코가 좀 긴 경향이면 개라고 판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새로운 동물이 추가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가 아닌 다른 동물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개, 고양이는 제가 눈동자랑 코만으로 구분했는데 네. 그것만으로 전혀 구분 못할 동물도 있어. 하마가 들어왔다 예를 들면. 그럼 뭐로 구분할 거냐 이거죠. 역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인공지능을 가르치려고 해서 그래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개, 고양이 사진을 보고 익힌 게 아니고 제가 눈과 코를 보라고 강제한 셈이죠. 그래서 눈과 코의 길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넣어야 되고요. 눈과 코만으로 구분 안 되는 새로운 동물이 들어오면 구분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의 프로그램으로 제 인공지능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개, 고양이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전 제가 산림청 직원이라서 다람쥐도 구분하고 싶어 이러면 또 프로그래머가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시도도 실패를 한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세 번째로 다시 인간을 따라하는 시도를 하게 돼요, 여기서. 근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첫째는 캐나다에 있던 인공지능 그쪽 선구자들이 드디어 그 수백만 개, 뭐 수천만 개의 그 인공 뉴런들을 학습시킬 방법을 찾아내요. 학습시킬 방법론을 찾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반도체가 나오는 거죠. 그 수천만 개를 학습시키고 그 상용화 시킬 만큼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반도체를 찾습니다. 이제 그걸 공급했던 게 엔비디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술이 완성된 거예요. 이제. 네. 최근에 사실 이런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사실 테슬라나 뭐 애플마저도 다 인공지능을 어쨌든 나름대로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좀 기업은 어디라고 보시고 이들이 기업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IBM 얘기를 조금 해야겠죠, 그래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IBM도 되게 오래 인공지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추구한 방향이 달라요, 여기서. 구글은 상대적으로 신흥이고 IBM은 오래 했는데
IBM이 오랫동안 했던 인공지능은 좀 어떤 식이냐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다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머신러닝이군요. 그러니까 다 머신러닝인데 그래요. 그 인공신경망 기반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IBM 왓슨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질문에 답변해주는 인공지능인데 그 이제 인터넷에 이제 왓슨의 그 아키텍처를 딱 보면 단계가 잔뜩 있어요. 글이 들어오면 요 단계에서 뭐 문장을 어떻게 분해해갖고 질문의 의도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질문이 어떤 형태면 어디에서 찾고 저런 형태면 저기에서 찾고 이거를 인간이 다 지정을 해놓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과거 형태의 인공지능을 좀 극한으로 끌어들인 형태인 거죠. 근데 구글 같은 회사들, 지금 하는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하고 다 인공신경망 기반이에요, 해보면. 그러니까 데이터에다가 이게 무엇인지만 적어놓고 인공신경망이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왓슨 같은 인공지능 안에 신경망이 없어요, 얘는. 인간이 데이터를 쪼개갖고 그 데이터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런 경우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다 갖다 넣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유연성에서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왓슨 같은 건 뭐가 잘 안 되면 안에서 코드를 막 고쳐야 돼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캐나다에서 구글이 사람을 잔뜩 데려오고 나서는 동일한 신경망에 데이터에다 데이터 특징만 적어놓으면 막 그냥 재학습이 되는 그런 구조로 변하죠. 그래서 밀려난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잘하는 회사들은 어디냐? 사실 이제 회사마다 좀씩 다른데 구글 같은 데는 사실상 이제 원조예요. 구글이 요즘 이제 대세가 된 심층 신경망 방식의 뭐 선구자 중 하나죠. 선구자, 예. 정확하게는 이제 캐나다에 그 오랫동안 인공지능 힘들 때 캐나다에 가서 그 이론을 개발하고 있던 과학자들을 잔뜩 데리고 왔어요, 구글이. 네. 되겠다 싶으니까 데리고 온 거죠. 그 다음에 구글은 정말 많은 걸 했어요, 거기서. 그 음성 인식 같은 것도 하고, 음성 생성도 하고, 그 문장 생성하는 것도 하면서 다양한 걸 했죠. 그러니까 구글이 그쪽에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였죠. 이제 테슬라 같은 회사는 좀 어떠냐 하면 자기들의 태스크에 집중을 해요. 얘들은 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공지능에 집중을 해요. 예를 들면 사물인식 같은 거 중요하겠죠. 네. 근데 테슬라는 이 사물인식 같은 거 하는데 수직통합을 강력하게 해놨어요. 있는 반도체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 신경망에 맞는 반도체를 그냥 설계해서 써버리죠. 네.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도 대단한 회사인 거예요. 태스크를 좀 횡적으로 늘리기보단 자기들을 잘하는 거 엄청 잘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걸 질문 많이 하거든요. 구글은 대체 그런 수많은 인공지능의 원조인데 요즘 뜨는 인공지능이 언제쯤 그런 사업화, 돈이 될 것인가? 이거 궁금해하거든요. 이제 이건 개인의 생각이에요, 되게. 네. 지금 좀 화두가 되는 건 좀 인간처럼 말하는 뭐 인공지능, 뭐 구글 람다라든지 뭐 최근에 그 GPT-3 기반의 그 챗 GPT 이런 네. 것들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신경망들은 보면요,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물 인식하는 그 인공신경망은 뭐 몇백 메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인공신경망은 뭐 수백 기가바이트 이래요, 용량이. 뭐 수십에서 수백 기가바이트 정도 100배 이상 크죠. 네. 그러면 신경망이 크면 어떠냐 하면 기능도 많은데 대신 학습도 오래 걸리고요. 제가 학습을 원하는 방향으로 시키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쪽은 좀 반신반의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어느 비즈니스가 이걸 핵심으로 쓸 수 있을까? 저는 이거 구글 같은 회사나 혹은 하이퍼클로바 같은 것도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디에 상업화를 할 거다. 왜냐, 예를 들면 조그만 신경망도 있죠. 사물인식 이런 거. 이런 건 좀 응용처가 분명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안면인식으로 휴대폰 잠금 해제할 수 있고요. 문도 잠금 해제할 수 있죠. 작은 기기에도 들어가요. 근데 작은 기기엔 안 들어가고 서버 중에서도 그 수억 원대 서버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해보세요. 그 하이퍼클로버 같은 게. 네. 그러면 이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면 최신 뉴스를 몰라요, 신경망이. 과거만 아는 애잖아요. 학습에 한 달이 걸리니까. 그럼 이런 거를 제가 앞으로 3주, 예를 들어 2주 정도밖에 안 되는 뭐 대선 총선 같은 거 분석에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응용처를 찾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감이 있어요, 이렇게 커지면. 그래서 그쪽에 의문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봐서는 응용처를 그 회사들이 잘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단 이거는 이제 신기술이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보는 분들도 계속 그 예를 들어 논문이나 뉴스에 눈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대한 신경망의 학습 속도를 10배 빠르게 하는 기술들이 나오는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저 개인은 그런 쪽은 좀 안 해보려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학습 너무 길고 돈 많이 들고. 근데 이게 비즈니스에 정확하게 비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의 핵심 영역에 있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신기술은.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제가 컨트롤하기 힘들고 한번 업그레이드 하려면 뭐 한 달씩 걸리는 물건을 비즈니스 핵심에 쓰고 싶냐는 거죠, 고객들이. 저는 지금 덩치 키우는 경쟁도 좋은데 그거에는 좀 대답을 할 필요가 있겠다. 관점을 바꿔서 방금 이런 거대 심층신경망 예. 모델에 대해서는 좀 사업성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럼 현재 구글이 당장 구글 렌즈라든지 이미 뭔가 좀 널리 보편화된 이런 사물인식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사업화에 도입하려면 사실 하려면 있는데 그거는 이미 많이 도입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있죠. 예를 네. 들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자막도 생성하고 네. 구글 렌즈 같은 것도 유사 이미지도 막 찾아주고 하잖아요. 네. 그거 옛날식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죠. 이미 사업화는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 터미네이터 같은 인공지능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저기 알게 모르게 적용돼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안면 인식으로 스마트폰 열면서 인공지능이네라는 생각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폰이 열렸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 내비게이션 앱을 켜놓고 이제 목소리로 어디 가져오라고 했을 때도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식률이 확 높아졌죠. 인공지능 덕에. 알게 모르게 이미 다 적용돼 있다. 어떤 면에서 이미 인공지능 세상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보는 분들이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 인간도 눈이 있고 그 뒤에 시세포가 쭉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지능이라기보다는 엄청 똑똑한 부품에 가깝게 동작을 해요. 가로선, 세로선 구분해서 사물 구분하는 형태인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인공지능이거든요, 우리가 부를 때. 그렇군요. 다만 일반인이 SF 소설에서 볼 법한 지능이 아닐 뿐이죠.